네, 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우한에서 출발한 우리나라 대한항공 전세기가 조금 전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한에 머물고 있었던 우리 교민 700여 명이 탑승을 한 이 전세기가 도착을 잘 한 건데요. 지금 검역을 마치고 이제 교민들은 아산과 진천에 나뉘어서 각각 이동을 하고 그곳에서 짐을 풀고 쉴 방침입니다. 아산과 진천, 어제까지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했었고 진영 장관까지 갔었지만 계란 세례를 받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우한에서 도착한 교민들이 아산과 진천에 도착할 때 이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결국 정부가 아산, 진천 주민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그 장면 라이브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2차 감염자가 나온 겁니다. 1차 감염자로부터 옮은 감염된 2차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이 2차 감염자 세 번째 환자와 함께 같은 장소에서 나란히 식사를 하던 분이었습니다. 같이 한 식당에서 같은 테이블에서 불고기를 같이 먹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즉 우한 폐렴이 옮은 겁니다. 2차 감염에 대한 비상 적색 등이 펴졌습니다. 잠시 후 이 이야기 중요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보도도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단연 동아일보 헤드라인은 이겁니다. 2차 감염자가 나왔다는 건 지금까지 국면과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보건당국도 긴장해야 됩니다. 더 3번 확진자와 식사한 친구 국내에서 첫 2차 감염 나왔습니다. 강남의 식당 동석한 다른 한 명도 현재 검사 중입니다. 이분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한에서 24일 귀국한 한 명도 추가적으로 확진이 됐습니다. 국내 확진자가 이로써 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차 감염자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조금 전 전세기 한 대가 우한에서 출발해서 우리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은 300여 명의 교민이 이송됐는데 바로 지금 이 장면, 김포공항 모습 보고 계신데 저희 카메라로 생중계해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한에서 출발한 전세기에서 우리 교민 300여 분이 지금 한 분 한 분 차례차례 내려서 철저한 검역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증상이 없는 교민분들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탑승이 됐다는 점,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김포공항에서 철저한 검역을 거친 뒤에 아산과 진천으로 각각 나누어서 이제 격리 수용이 된다는 방침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신문은 한겨레 신문인데 한겨레 신문이 이 정부가 이 전세기를 두고도 오락가락하고 있어서 혼선만 키웠다라고 따끔하게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격리지역 천안으로 했다가 아산 진천으로 바꾼다고 했다가 혼란만 부추겼는데 전세기에서도 우왕좌왕 정부였다. 한겨레 신문 날카롭게 오늘 꾸짖고 있습니다. 하루에 2편에서 1편으로 축소되고 출발도 지연됐다. 중국과 최종 합의도 하기 전에 무엇이 급해서 성급한 발표를 하느냐.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어디에 도착하는지도 비밀에 붙였습니다. 쥐도새도 모르게 중국과 합의한 후에 조용히 보냈다가 조용히 될 것 같다. 프랑스가 너무 대조된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일단 언론에 발표하는 것, 그게 최우선이었느냐 한겨레 신문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이렇게 중국과 합의도 하기 전에 공공연하게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더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에 중국이 반기를 들었다, 브레이크를 걸었다라는 분석도 한겨레 신문은 싣고 있습니다. 특히 격리지역 번복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사과했지만 여전히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큰 상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대법이 문체부 블랙리스트 건과 관련해서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에 대해서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파기환송을 했는데 산하기관의 공무원끼리 업무협의,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설명을 달아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청와대와 문체부 예술단체 협의는 의무에 없는 일로 단정할 수 없다.
라는 겁니다. 물론 진보단체에 지원금 안 주고 너들은 니들끼리 알아서 해. 이건 유죄로 나왔지만 직권남용의 벽을 대법원이 한층 더 높였다라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이제 와서 1심, 2심 다 유죄로 해놓는데 대법원이 이제 와서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벽을 높인 것, 일각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직권남용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음모론도 있다고 해요. 조국 전 장관의 직권남용을 면제해주기 위해서 대법원이 벽을 높인 것 아니냐. 음모는 음모론일 뿐이겠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북한이 우한 폐렴을 구실로 남북 개성 사무소까지 문을 닫았습니다. 닫기로 한 겁니다. 2018년 개소 이래 처음으로 운영 중단이 된 겁니다. 많은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개성 사무소 유일한 남북 연락체까지 끊김으로써 사실상 남북 간의 대화 단절이 더 심각해졌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 정부 일각에서는 전화와 팩스는 유지되지 않느냐라면서 남북 간의 대화의 물꼬가 터질 가능성에 기대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급기야 북한과 공동 방역을 논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까지 정부 일각에서는 갖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판단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겠죠. 북한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에 뚫리면 끝장난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특히 김정은이 방역과 의료시설이 약한 북한 내의 실상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고 있다. 철저히 쇄국 정책을 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국제명 기사도 한번 보실까요? 영국은 결국 떠났습니다. 이유가 미국이 텍사스주 이름격이다라는 비유도 미국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유럽의회가 영국의 브렉시트를 최종 승인했기 때문이죠.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데 영국에게도 EU에게도 과연 이 브렉시트가 샴페인을 터뜨릴 일일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으로 이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이자 검찰 출신의 변호사 젠틀맨 김광삼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서울시 정무부시장님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 나왔습니다. 비상시에 대책을 들고 나온 분입니다. 전직 비상대책위원 출신 이수일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제 짝꿍이자 전직 앵커 출신 한양대학교 장희영 교수님과 대한민국 심리학계의 대부 최청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도 3가지 준비했는데 하나씩 소개해드리죠. 첫 번째 키워드는 2차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큰일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역할. 과연 임종석 전 실장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검찰이 보는 시각은 무엇일지 잠시 후 설명해드리죠. 세 번째 키워드 편지. 흑석대사로 불리는 김의겸 전 대변인이 조국 전 장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내용 뭘까요? 편지 왜 보냈을까요? 편지 받은 조국 전 장관의 기분은 어떨까요? 잠시 후에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참 중요한 뉴스들 엄선했습니다. 김재 돌직구쇼 오늘 탑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한 폐렴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한 폐렴 소식으로 첫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차 감염이 나왔다. 결국 우리 방역 당국의 방역을 믿을 수 없다라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2차 감염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바로 설명해 드립니다. 이거예요. 국내 확진자 일단 6명으로 늘었고 그중에 한 분이 2차 감염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독일, 일본 사례 소개해드리면서 우리나라 남일 아니다. 진짜 방역당국, 보건당국이 철저히 좀 신경 써야 된다라고 그제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강조했지만 이건 방역당국에 믿습니다. 잠시 후에 그 얘기도 설명해드리죠. 2차 뚫렸어요. 지난 22일 강남 한일관이라는 식당에서 90 곱하기 90 식탁에서 1시간 반 동안 3번 확진자와 지인들이 불고기를 함께 식사했어요. 공용 젓가락이 아닌 자신들의 젓가락으로 불고기랑 그 냉면살이 있잖아요. 불고기에. 당면살이. 그거를 집어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 55세 남성이, 56세 남성이 감염이 된 2차 감염. 1시간 반 불고기 먹었다고 젓가락 따로 썼는데 감염된다니까요. 이왕주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은 1m 거리에서 침 튀기며 1시간 반 동안 함께 밥 먹었으면 마스크 쓰고 10시간 붙어 있는 것보다 감염 전파 우려가 높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오명동 교수님은요, 식사 감염은 일상생활 속에서 바이러스를 옮긴다는 뜻이다. 나머지 5명의 확진자와는 차원이 다른 2차 감염이 발생한 것이다. 방역 방식에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는 신호다. 지금 방식으로 방역하면 안 된다는 신호다라고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걱정됩니다. 그렇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2차 감염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까지 다른 의미다는 그리고 1시간 반, 짧으면 짧다, 길면 길다고 볼 수 있는 시간인데 같이 불고기 먹다가 걸렸다. 이건 전혀 다른 국면이다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네,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큰 핵심은 뭡니까? 밀접 접촉자, 소위 말하면 2m, 침 튀기는 최고 거리가 2m, 그리고 1시간 반 같이 있는 것 속에 같이 있었던 사람은 일반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고 한 단계 더 높이 해야 되는데, 한 단계 높이 하는 사람은 출국 금지하고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음식 문화가 외국 서양하고 달리 각자 들어 먹는 게 아니고 한 국밥을 먹을 때도 숟가락 젓가락 같이 쓰는, 자기 숟가락으로 같이 떠먹던 그런 맞아요. 문화가 있어요. 된장찌개 시키면 뭐 예. 각자 안 나오잖아요. 예. 4인분 그냥 가운데 공동 나오잖아요. 젓가락 숟가락 쓰지 않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문제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국자를 좀 썼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기존의 어떤 우리끼리 좋은, 우리끼리니까라는 음식 문화에서 조금 당분간은 좀 멀리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예.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세 번째 확진자가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모든, 또 식사했던 모든 사람을 한 단계 더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 예. 일상생활에 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말하자면 저기 허난성 안양에서 생긴 것과 같은 4차 감염까지도 있다는 겁니다. 5번째 확진자가 그런 케이스예요. 예. 기침은 했으나, 천식 때문에 기침했으나 발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냥 기가 조치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실제로 보면 잠복기 14일 동안 발열 현상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감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 열이 높지 않으면 통과시키고, 뭐 직접적인 어떤 특별한 어떤 증상이 없으면 통과시키는 방식으로는 이것을 막을 수 없다. 중국에서도 이미 CCTV를 통해서 4차 감염까지 얘기를 한 만큼 우리도 정말 기본적으로 일반 접촉자 분류에서 밀접 접촉자 분류를 좀 더 강화시키고 좀 더 많은 단위의 접촉자들을 그런 식으로 자가 격리시킬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2차 감염자가 나왔다라는 의미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더 쉽게 설명드리면 사람이 사람에게 감염을 시킨다. 그리고 2차 감염자가 다른 3차, 4차 감염자로서도 감염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더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우리 방역 당국이 방금 김영주 의원 말씀 주셨듯이 같이 식사한 사람을 밀접 접촉자로 관리하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도록 소위 방치했다는 겁니다. 질본이 저는 정신 못 차렸다. 저는 냉정하게 말하면 이렇게 봅니다. 정신 차리라고요. 지금 중요한 국면입니다. 그냥 공무원 평소 공무원들 일하듯이 일하면 안 됩니다. 비상 상태예요. WHO가. 어떻게 이걸 어이없게 놓칩니까? 함께 밥 먹은 밀접 접촉자를 질본의 어이없는 실수. 6번 확진자, 국내 첫 2차 감염자, 강남과 일산을 오가며 3번 확진자가 접촉한 95명 중 1명인데 지난 26일 질본이요. 1m 이내에서 함께 식사한 6번 확진자를 밀접 접촉자가 아닌 자가격리할 필요도 없는 그냥 일상 접촉자로 분류해놨다는 거예요. 이거를 밀접 접촉자로 분류 안 해놨다는 겁니다. 그냥 구멍 뚫린 거예요. 냅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6번 확진자가 일주일 동안 무려 제약 없이 일상생활을 다 했다. 거리를 다 돌아다녔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이게 왜 어이없냐라고 제가 목소리를 높이냐면 만약에 질병관리본부가 지금 이 6번 확진자분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해서 자가격리하도록 권고했다면 지금 6번 확진자가 일주일 동안 만났던 다른 분들의 접촉을 우리가 막을 수 있었고 혹여나 이 6번으로부터 다른 분의 감염이 발생한다면 이거는 질본 책임이라는 거죠. 이거를 못 막았다는 게 지금 뼈아픈 실책인데 지금 뉴스 속보가 들어왔는데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7번째 환자가 지금 발생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속도가 제가 매일같이 아침에 이 뉴스 전해드리지만 체감하는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더 이런 실책하면 안 된다는 건데 이수희 변호사님 네. 결국 이 6번 환자가 일주일 동안 100명을 만났는지 90명을 만났는지 50명을 만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불필요하게 100명, 90명을 더 우리가 관리해야 될 국면이 됐어요. 역학조사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이것은 이제 그 지난 메르스 사태 때 2m 이내에 있었던 사람들은 밀접 접촉자로 구분을 하고 2m 밖에 노출됐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일상 접촉자로 분류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매뉴얼을 그대로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을 한 것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뉴얼이라는 거는 뭐 원칙이긴 하지만 그 사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운용을 해야 되는 건데 예. 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뭐 이전에 경험이 없으니까 당황하거나 뭐 생소한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기존의 뭐 사스라든가 메르스와보다는 훨씬 좀 전염성이 더 높은 것 같고 그리고 독특한 면들이 있는 거죠. 지금 증상이 발현이 안 된 사람한테도 감염이 되고 예. 그렇다 그러면 훨씬 더 이제 전염의 위험성이 높다고 하면은 저는 저런 매뉴얼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럼요. 해석을 했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이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뭐 1m, 2m 문제가 아니라 2m 서서 잠깐 얘기하고 갔다라면 모르겠지만 1시간 반을 예. 같이 식사를 했다 그러고 또 그리고 그 주문한 메뉴가 같이 떠먹는 불고기였다라고 예. 하면은 저는 좀 이거는 달리 해석을 했어야 되는 거 그럼요. 아니냐라는 상당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저 그 경우에는 한 분이 더 있었다 그래요. 예. 지금 3번 확진자가 친구 2명과 지금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다른 분은 또 증세가 어떤지 또 그 다른 분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예. 다녔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지역사회 전염 가능성이 확대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매뉴얼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달라 주문을 할 수밖에 없네요. 예, 김광선 변호사님, 이게 조금 답답한 게 방역당국이 말이죠. 지금 이 6번째 환자 나오기 전까지 확진자분이 40명도 아니고 400명도 아니고 4분뿐이었어요. 그 4분이 만났던 분들 지금 4분이 속인 것도 아니고 다 말씀했거든요. 질병본부에 다 보고하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놓칩니까? 중국이 지금 7,800명 정도 돼요. 확진자가. 우리나라 처음에 3명 이렇게 됐다가 지금 7번째 이제 확진자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 근데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뭐 2차 감염자 1명 더 나왔는데 뭘 저거 가지고 이렇게 부산을 떨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이제 2차 감염이라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지금 7명 나왔잖아요. 그러면 7명과 접촉한 사람들을 일상 접촉자와 밀접 접촉자로 나누는데 거기서 만약에 일상 접촉자, 밀접 접촉자를 제대로 나누지 않았을 때 이게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6번 확진자가 지금 만약에 분류가 안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돌아다녀서 계속 퍼뜨릴 수 있으면 3차 감염이 나오고 그렇죠. 4차 감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 우리가 뭐 처음에 3명 나왔을 때 1차 감염자만 나올 수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통제하기가 쉬워져요. 그렇지만 2차, 3차 감염자로 가게 되면 이것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통제 불능의 영역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왜 저런 상황이 왔냐면 제대로 통제를 하지 못한 거예요. 예. 제대로 분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1차, 2차, 3차 감염으로 쭉 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방역당국에서 정말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7번째 이제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분이 뭐 2차 감염인지 1차 감염인지는 지금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방역당국에서 이제 다시는 실수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 선에서 방역을 해서 결국 더 감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해야 예. 됩니다. 지금 보건당국이 7번째, 7번째 환자에 대해서 2차 감염자 아니다. 라고 지금 브리핑을 했는데 7번째 환자 2차 감염 아니다. 라고 지금 안심하시죠. 보건당국 이렇게 브리핑할 때 아닙니다. 7번째 환자가 지금 6번째 환자가 지금 2차 감염 나왔기 때문에 7번째 환자분이 누구랑 만났는지 누구랑 또 식사하시면서 식사한 분들 어디 가시는지 그거 지금 관리 잘해야 할 때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높아심에 보건당국이 쓴소리 안 들을 수가 없고요. 장영 교수님, 6번째 환자, 즉 2차 감염자예요. 국내 첫 차례. 이분이 2차 감염자가 질병관리본부가 그냥 적극적으로 지켜보지 않는 바람에 여러분들을 지금 밀접 접촉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2차 감염자의 따님 그리고 사위분인데 문제는 그 따님이 그 지역에서 또 어린이집 교사인 걸로 지금 드러나서 그 동네 엄마들도 또 걱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하신 분을 더 불안하게 하실까봐 일단 제가 또 걱정인데 또 팩트를 알려드려야 또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6번째 확진자가 22일에 식사를 하고 바로 이후에 뭐였죠? 설 연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였겠죠. 그 가운데 딸 사위와 함께 또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문제는 그 딸이 충남 태안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다는 거죠. 그리고 딸은 증세가 없었고 본인의 아버지가 확진자인지 몰랐었으니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28, 29, 30 사흘 동안 출근을 해서 이제 근무를 했고요. 이후에 지금 이 딸의 아버지가 확진자로 나오자마자 정말 초밀접 접촉자잖아요. 그리고 또 식구들끼리 모였으니 밥도 같이 먹었겠죠. 대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위험 가능성이 있는 분이다 보니까 일단 그 딸이 다니고 있던 어린이집은 휴교령이 내려진 상태고 전반적으로 이제 방역 검사가 됐다고 합니다. 또 문제는 사위도 직장을 다녔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냥 제가 걱정하실까봐 걱정된다는 말을 하면서도 하는 이유는 일단은 그 접촉하신 분들은 또 얼마나 불안하시고 그 아이들 면역력 약한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갔던 아이들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애초에 함께 식사했던 그분만 제대로 밀접 접촉자로 관리했더라면 하나도 안개처럼 싹 사라져 벌어지지 않았을 일들이 지금 이렇게 켜펴이 생겼다라는 게 더 좀 한탄스러운 일이고요. 잘잘못 이렇게 변명 이런 걸 떠나서 지금은 더 신속하게라도 빨리빨리 추가적으로 접촉자들을 확인해서 격리를 하든 관리를 하든 이런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2차 감염자의 조금 전 7번째 환자까지 나온 상황. 이 시각 공항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우한 지역에서 우리 교민 350여 명이 우리 전세기 한 대를 타고 1시간 전에 김포공항에 도착을 해서요. 지금 탑승자 전원이 검역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검역 절차가 종료되면 아산과 진천으로 각각 나뉘어서 격리 수용이 될 방침입니다. 어젯밤 늦은 시간까지 아산과 진천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철저하게 격리해서 생활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어떤 전파 우려는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정부의 설명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은 충분치 않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진영 장관 갔지만 계란 맞고 돌아갔어요. 아산 시민과 또 진영 장관의 어제 모습도 저희가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 장면 함께 만나고 돌아오시죠. 양승준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양승준 물러가라! 제가 온 일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 아산 시민 주민들이 폐해를 안 끼치게 운영할 수 있을까? 국가가 가지고 있고 두 군데만 정하도록 하다 보니까 여기 경찰인재개발원이 나왔고요. 천안으로 하고 아산으로 하고 그건 전혀 상관이 없고요. 정부가 시킨다고 무조건 해? 거기가 저 병원이요, 교육장소지. 제가 이번에 오시는 분들 명단을 봤더니 첫 페이지에 충남 아산시에 사시는 분들이 3분이나 계셔. 다 이제 우리의 그 국민들인데 주민 여러분께서 어떠한 경우도 걱정 안 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네, 진영 장관이 계란까지 맞았는데 최창호 박사님, 저 설명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아산 시민 3명도 있으니까 아산에서 감수하라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지금 보건복지부 차관이 가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또 행자부 장관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어디 컨트롤 타워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진영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긴 했어요. 근데 가서 우리 아산 시민도 포함되어 있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 받아들이자 하는데 저건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요. 구체적인 방안. 그래서 진천 가서 진천 우리 군민들이 뭐라고 했냐면 밥은 어떻게 제공할 겁니까? 그래 도시락으로 제공합니다. 그러면 도시락은 어디서 옵니까? 외부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완전히 차단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거 뭐 우리가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확신합니까? 하니까 제가 상식선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니까 답답하죠. 구체적으로 그 노출이 안 될 수 있게 우리가 구급차가 음압 격리 시설이 되어 있는 구급차가 전국에 36대가 있어요. 만약에 연수원에서 무슨 교육원에서 문제가 생기면 외부에 노출 없이 그 구급차를 통해서 음압병실이 있는 어느 대학병원으로 옮기고 여기서는 또 음식이 남으면 어떻게 들어오고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오고 음식물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해서 지역에는 절대 영향이 없게 할 것이고 그래도 불안한 분들은 정부 예산으로 어디로다가서 2주 정도 대피할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사실 수 있는 걸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대승적 차원에서만 하자고 하면 막상 아산 시민이라든가 진천 군민들은 우리를 뭘로 보는 거냐 내지는 우리의 불안과 공포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저는 저도 뭐 충북에서 나서 충남에서 컸지만 우리 충청도 도민들이 사실은 뭐 좀 희생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지금 우한에서 공포에 질려서 불안에 떨고 지금 와서 한국에서 지금 거기서 2번 검역, 한국에서 2번 검역, 그 차로 버스로 이동해서 그냥 스톱 없이 그냥 들어가고 하는 것을 받아주되 정부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부를 탓을 해야지 그 버스를 향해서 예를 들어서 막고 계란을 던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좀 안 했으면 하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자체를 더 비하시킬 수도 있고 슬프게도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는 그렇지만 좀 더 구체적인 방안, 그럼요. 그 현실적인 실행 방안을 매뉴얼적으로 정리를 해서 제시해줘라.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이것을 희생하는 대신에 무엇을 해줄 것인지도 대표들하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고 싶어요. 지금 진영 장관의 발언이 조금 아쉬운 게 김영주 의원님. 지금 처음에 정부 설명대로라고 하더라도 천안 아산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뭐 천안으로 갈 것이냐 아산 진천으로 갈 것이냐를 놓고 고민하다가 아산 진천을 택한 이유 그 이유를 납득하도록 설명해달라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충분치 않다라고 주민들이 느끼는 거고 진영 장관이 한 말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3분 정도가 아산 출신이니까 사실은 이게 황당한 해명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번 경우하고 케이스는 좀 다르지만 예를 들면 핵 폐기물 같은 경우에 핀란드 같은 데 가보면 오히려 서로 그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혐오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굉장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그 나라는 그런 혐오 시설에 대해서 서로 유치하려고 하냐. 그것은 국가에 대한 신뢰, 투명성 이런 것들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이 이 국민들이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확실한 보상책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을 반면교사를 좀 삼아야 된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왜 이 지역이 선정될 수밖에 없는지. 근데 천안 지역은 처음부터 당국대가 있다든지 병원이 있다든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 몇 지역이 합당하다. 오히려 그 몇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자체 장과 협의를 하면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리스크가 있으니까 말이죠. 주민 혜택 그만 감수하는 혜택도 같이 포괄적으로 논의해 가는. 이제 그 과정을 다 합리적으로 보여주면 납득할 수 있다. 물론 일부 반발은 있겠죠. 그렇지만 어제 의사협회도 말했습니다만 600m를 넘어서는 정도면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 안심도 시키면서 더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국민들의 절반 정도는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가져야 된다. 막연하게 제일 처음에 아무 책임 없는 복지부 차관 하나 가가지고 아무 대책 없이 물병 맞고 가고.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컨트롤 타워가 되는 그때 청와대가 나서야 돼요. 비서실장이든 도지사든 장관이든 같이 가서 거기서 현장에서 복지부 장관과 행정부 장관이 같이 가가지고 통합적으로 주민 대표들하고 도지사하고 열어놓고 토론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들이 저는 아쉽고 그것이 바로
신뢰의 문제 아니냐 하는 거죠. 오히려 사실 제가 안타까운 점은 그렇게 우리 교포인데 우리 지역으로 보내주십시오라는 말은 왜 없냐. 물론 일부에서는 우리가 아산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은 참 국제적으로도 보면 볼상사하고 아쉬운 부분이다. 왜 우리 국가가 그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진천이나 아산에 계시는 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가 문제라는 거죠. 국가가 문제다. 우리 국민들에게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하느냐는 거죠. 차분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아산 진천 주민분들을 탓하는 여론전 정부가 벌일 것이 아니라 아산 진천 주민들에게 왜 이 지역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충분한 설명,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도 그렇거든요. 제가 넘겨서 추측하기론 아산 진천 주민분들 중에 교민들 우한에서 한국으로 구출하는 거에 반대할 주민들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만큼 정부 설명이 없었다는 거죠. 아산뿐이 많으니까 아산. 이런 설명 복지부 장관이 가서 할 수준이라면 충분한 설명은 못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두 번째 뉴스 주제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우한 폐렴 중국 내부의 상황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미스터리 환자까지 중국에서 속출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WHO가 결국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키로 결정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WHO 사무총장은요, 바이러스가 보건 시스템이 취약한 나라로 퍼진다면 어떤 피해를 입힐지 알 수 없다. 전례 없는 사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발생 우려,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역대 6번째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그러니까 이게 국제 비상사태가 뻑하면 선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대 5번째밖에 없었고 지금이 6번째 비상사태가 선포됐다라는 얘기인데, 김강상 변호사님, 이게 국제 비상사태 선포된 게 이게 의미가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메르스 사스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메르스 사스 때는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WHO에서 이걸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오히려 그때 굉장히 더 위험하지 않았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비상사태를 선포했기 때문에 일단 WHO에서 이제 체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감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여기에 개입을 해서 하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보면 저런 감염병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감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WHO가 개입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투명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이제 그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를 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단순히 이게 중국에 한정된 그런 감염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파 속도가 워낙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아프리카랄지 어떤 취약 나라까지 가게 되면 전 인류가 위험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상과 달리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위험한 질병이긴 하지만 여행을 제한한다거나 그다음에 교역을 제한하는 그런 권고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엄청 크고, 또 향후에 아마 이 전파 속도를 보면서 이런 부분도 WHO에서 새로운 또 판단을 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WHO에서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한 배경에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일명 우한 폐렴이 심상치 않은 문제라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중국 내에서 도대체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짐작도 안 되는 미스터리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확진 환자가 9,692명, 의심 환자까지 포함하면 2만 명에 육박한다. 증상 없이 확진, 잠복기가 훨씬 지나서 발병.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건당국도 14일 동안 증상 없으면 괜찮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중국 사례를 보라는 거예요. 14일 훨씬 지나서 갑자기 띡 발병. 미스터리라는 거죠. 감염원이 확인 안 된 환자가 속출됐다. 지금 중국 보건당국도 역학조사하고 추적하거든요. 그런데 어디에서 옮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장성 위생관광위원회가 3명 확진자의 감염 출처를 끝내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고요. 텐진시 질병예방통제센터는요, 무증상 환자 등 숨은 감염자에게서 옮았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도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스터리 환자 최청호 박사님,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건당국이 무증상에서 옮기는 감염에 대해서 근거가 부족하다. 뭐 이러한 어떤 섣부른 단정, 지금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언비어나 루버나 불안, 포비아, 공포의 확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럴 때 더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지금 심리학적으로 보면 저로부터 낯선 김 변호사님 옆에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있다 할 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는 걸 보면 케빈 베이컨 법칙에 의하면 6단계면 전부 다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2만 명이 유증상자로 나와 있다. 확진자가 9,600명이 넘었다 그러잖아요, 중국에. 그러면은 중국 국민들이 15억 명이라 할지라도 저거 번지는 속도를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있는 그대로를 밝혀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확진자들만 지금 밝히고 있지만 유증상자들도 사실은 밝혀줘야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이동 경로들이 있는지를 파악해 줄 수 있는 게 오히려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거죠. 사실 유언비어 연구를 해보면 그런 것들이 커지는 과정은 이걸 정확하게 발표를 안 했을 때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명확히 밝혀줘야 되고 예. 지금 티벳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외진 곳인데 거기에서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그게 공기 전염에 의한 건지 아니면 인간관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뭐 물건에 의한 전염인지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행동 요령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를 밝혀줘라. 왜냐하면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 또 다른 의혹과 루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런가 하면 정부가 중국에게 마스크나 의료 장비 등을 인도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한 방침도 발표됐는데 한 가지 논란인 건 장비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500만 달러 돈을 주겠다라고 밝혀서 이게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 중국에 500만 달러 지원. 어제 외교부가 중국에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9억, 한 60억 원이죠.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는데 마스크 200만 장, 뭐 방호복 이런 거 가는 거는 뭐 다 논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잘했다. 정부가 잘했다. 그런데 지금 59억 원, 중국에게 이 60억 원 가까이 돈을 주는 게 과연 인도적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게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리꾼들, 전 세계 허락받으려면 돈을 기부하라는 거냐? 중국이 돈이 없냐? 우리보다 돈 더 많지 않냐? 뭐 이런 의아한 글들 올라오고 있고 500만 달러로 자국민을 도와라. 마스크 주었으면 됐지 돈까지 왜 주냐?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기만 하는 거냐? 라는 뭐 댓글도 달리고 있는데 이수희 위원님, 이거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은 60억 원 이거 왜 주는 겁니까? 아니 중국 입장에서도 뭐 엑소더스는 자존심 상하지만 돈을 지원받는 거는 자존심이 안 상한 건지. 예. 그것도 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중국이 지금 뭐 동북공정이니 뭐 이런 벌써 보면 변방국가인데 대한민국이 거기서 돈을 지원받는 거는 자존심이 안 상한 건지 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런데 이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반중 정서가 있죠. 미세먼지, 뭐 황사 이런 거 겪으면서 뭐 중국 옆에 있어서 도움되는 게 없다, 뭐 이런 극단적인 이제 댓글들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뭐 지정학적으로 붙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나오는 정서지만 이런 것도 이제 썩 좋은 거는 아닙니다만 저는 이제 그 외교부의 이런 발표에 대해서 반감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 정부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장 주요 문제는 지금 전 세계를 4대 투입하겠다 했다가 다시 2대 투입한다고 했다 지금 1대밖에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또 우리 교민들을 데리고 오는데도 대한민국 영사관 도장이 찍힌 출입증이 중국 공안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이거 가지고는 우리 통과 못 시켜준다고 하는 지금 우한에 폐쇄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도대체 저런 돈을 주려면 지원을 하면 거기에 맞춘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돈 주고도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근데 또 대조적인 거는 뭐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전세기를 2대씩 투입을 했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이제 반발 기류가 저는 나온다고 보이고, 그리고 또 이 지금 정부나 외교부나 뭐 중국하고 좀 물밑에서 제대로 접촉을 해서 제대로 성과가 나왔을 때 그때야 발표를 해야 되는데, 무슨 4대 투입하겠다고 뻥 질러놓고 그 다음부터 스물스물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너무 이벤트에 집중하고 그리고 너무 이 발표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 그 노란색 지금 저 비상 옷을 입고 나오면 뭐합니까? 진짜 실질이 잘 돼야죠. 예.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뉴스 속보들 차분하게 짚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이겁니다. 어제 임종석 전 실장이 검찰 조사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검찰에 출두하면서 검찰을 상당히 다그쳤습니다. 검찰이 그러면 안 된다. 단정하고 반듯해야 된다. 라고 사실상 윤석열 총장을 비난을 하면서 검찰 조사를 임하는 피의자의 모습을 전 국민에게 보여줬는데, 임종석 전 실장의 어제 모습 이후에 논란이 많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임종석 전 실장이 출석 당시에 주변 시민분들의 항의가 상당히 거셌었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말씀드릴게요. 저는 과거에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부르고 싶은 만큼 몇 명이든 불러들여서 사건을 구성하고, 모든 권력기관은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옆에서 이제 후수 두시는 분들의 발언들을 한번 들어봤는데, 검찰 조사를 받고서 오늘 귀가했습니다. 그 귀가 장면도 저희가 나가서 취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오늘 검찰 조사에서 어떤 내용 소명하셨습니까?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체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었고요.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뭐 문제가 있었다거나 뭐 이의 제기하시고 싶으신 부분 없었습니다. 손철호 시장한테 출마를 권유한 사실이 있는지,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 여전히 가지신 입장? 그렇습니다. 윤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경선 출마 포기하게 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설명을 잘 했습니다. 혹시 그 검찰 수사진이나 검찰 상대로 뭐 고발을 검사하신다거나 이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런 정도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임종석 전 실장이 검찰 조사 받고 귀가할 때는 상당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는데, 장혜영 교수님, 검찰 조사 들어갈 때 본인이 준비한 작심 발언 할 때, 검찰 다그칠 때, 그때는 옆에서 시민분들이 이른바 고개 숙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뭐 말이 많아! 뭐 이런 거에 좀 정말로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임종석답지 않은 모습.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심지어는 이렇게 하고 다시 시작할 정도의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됐었죠. 지금 말씀하신 임종석답지 않은. 근데 물론 그 이후에는 또 차분하게 자기 페이스대로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유죄 무죄가 아직 그 판명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특정지어서 누구를 비난하거나 옹호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수사를 받기 전에 저렇게 수사하는 기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무언가 조작되고 짜맞추기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강하게 심어주고 들어간 것은 좀 적절치 않았다는 평이 일반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기 계신 분들이 뭐 들어가, 뭐 고개 숙여까지는 모르겠지만 들어가라는 말은 저는 다소 뭐 표현이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맞죠? 얼른 들어가 조사를 받고. 얼른 들어가는 게 맞다. 그리고 포토라인 본인들이 다 없앴잖아요. 뭐 인권 문제 해가지고. 근데 지금 본인 또 다시 또 인권 문제를 없애자고 한 걸 다시 또 드러나서
굳이 하겠다 그래서 하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된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내가 과거에 힘들었던 것. 근데 사실 그때 힘들었던 건 또 어떻게 보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의원 시절에 야당일 때예요. 그때 야당 의원을 저렇게 수사한 거는 검찰이 정치 검찰이다라고 비난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여당 실세였었고 현재 지금 뭐 은퇴를 했다고는 해도 누가 봐도 여당 실세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과 야당 시절에 뭐 탄압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했던 것과 사실은 결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스토리를 알려주면서 내가 이런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이제 많은 메시지를 수사와 상관없는 메시지를 본인이 부르주 포털라인에서 전하기로 했던 것 그걸 아마 듣는 분들은 듣기 싫으셨을 거예요. 조사 받고 죄 없으면 떳떳하게 나와서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또 받고 나니 역시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들어서기 전에 저렇게 프레임을 싹 전해놓고 들어가는 것. 그리고 이후에 줄줄이 다 지금 수사받는 사람들이 다 검찰이 나쁜 뭐 정치 검찰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모든 것들이 순수해 보이지는 않았다. 저는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들어가라 하신 분 좀 표현은 그랬지만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빨리 들어가가 맞다. 임종석 전 실장의 주장도 소개해드렸으니까 이에 대한 검찰의 반박도 오늘 나란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검찰은 임종석 전 실장이 주장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실을 조종한 인물이 임종석 전 실장이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대통령의 30년지기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임종석 전 실장이 청와대 비서관실 3곳을 움직였다.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무수석 비서관실과 민정수석 비서관실과 균형반점 비서관실을 임종석 전 실장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검찰의 시각이 한병도 전 정무수석 후보자 매수 의혹으로 기소, 백원호 전 비서관 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 정한석 전 선임행정관도 공약 협조 의혹으로 검찰이 윤 총장이 기소한 배경도 바로 한 팀처럼 이 3곳의 비서관실이 움직였다라는 검찰의 판단 때문이겠죠. 검찰은 청와대 비서관실 3곳이 함께 움직인 것. 이거 사실 한 곳 한 곳 무시무시한 곳들이거든요. 근데 3곳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였다? 이례적이다. 더 윗선에 컨트롤 타워가 있다는 뜻이다. 직제상, 정무, 민정, 정책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단 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거나 임종석 실장이거나 뿐이다. 2명뿐이다. 요게 검찰의 요 판단이 상당히 의미심장한데 직제상 보시면 정무, 빈정, 정책 3곳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2명밖에 없다는 거야. 임종석이 아니면 대통령이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7년 10월 13일 송병기 업무수첩 VIP 송초로 출마 요청 부담으로 실장이 직접 요청했다. 검찰은 임동구와 친밀했던 임종석 실장이 특별한 사정 없이 송초로의 편을 들어줄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의 이 설명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이 직제표를 한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출력물을 한번 좀 그려본 거 출력해봤는데 함께 자세히 보시면서 이야기 좀 나눴죠. 네,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직제상 보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위에는 뭐 당연히 대통령이시고 대통령 밑에는 임종석 전 실장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의 컨트롤 하에 정무수석 비서관실, 민정수석 비서관실, 균형발전 비서관실 요 3개가 컨트롤이 될 수 있는데 정무수석 비서관에는 한병도 전 정무수석 검찰은 한병도 전 수석이 임동호 최고를 회유했다, 매수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민정수석실에서는 조국, 백원우, 박형철, 이광철, 문혜주 하명 수사를 했다. 검찰이 의심하고 있고 균형발전 비서관실의 장완성 전 선임행정관은 공약 수립을 지원했다. 지금 검찰이 종합적으로 그림을 모은 겁니다. 이 새 비서관실이 움직인 이유는 바로 그 밑에 단 한 명의 당선을 위해서다. 대통령이 30년지기 송초로 시장의 당선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라고 검찰은 생각하고 있고 임종석 전 실장은 이것을 두고 검찰이 짜맞췄네. 검찰이 정치적으로 잘 짜맞췄네. 엮었다. 완전히 엮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둘 중에 누구 주장이 맞습니까? 검찰처럼 한 몸처럼 움직인 게 맞습니까? 아니면 임종석 주장처럼 짜맞춘 겁니까?
근데 임종석 실장 말처럼, 전 실장 말처럼 정말 짜맞췄다고 하면 정말 완벽해요. 네, 너무 완벽해서 흠을 잡을 것이 하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짜맞추면 다시 흠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걸 보시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아마 판단을 하실 거고 약간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VIP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시면 이제 검찰 자체는 정무수석 비서실할지 민정수석 또 균형발전 이게 다 청와대 소속 아닙니까? 예.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거기다 이제 경찰청이 저기에 협조를 했고 그러다 보면 선거 개입 의혹 수사의 어떤 가장 정점은 누구냐? 임종석 비서실장이냐? 아니면 대통령까지 가느냐?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검찰에서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는데 지금 2명을 남겨놨잖아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리고 이광철 그 당시에는 선임 행정관이었고 지금은 민정비서관이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걸 좀 약간 제가 왜 같이 기소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기소를 하려고 했는데 이광철 비서관이랄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나 소환에 응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갑자기 소환에 응하려고 했을까? 그것은 아마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같이 조사하지 않고 기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군요. 일단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 이런 전략적인 의도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그걸 검찰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검찰은 지금 13명을 기소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랄지 이광철 비서관을 기소한다고 그래서 이걸 선거 개입과 관련된 수사가 종결됐다 이렇게 보지 않는 거죠. 예. 그러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송백기 전 부시장을 수첩에도 VIP를 대신해서 이런 용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그 이후에도 본인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까지 다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체적인 그림을 과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혼자 그릴 수가 있느냐 그런 권한이 있느냐 이제 그 부분에서 검찰이 좀 고민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적어도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부랴부랴 기소할 게 아니고 선거 이후까지 남겨놨다가 마무리 수사를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예. 그래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이게 다 조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본인의 앞으로 계속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이제 수사 결과는 이제 검찰에서 어떻게 내릴지는 저희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판단은 우리 돌직구쇼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우리가 여쭈어서 들었을 뿐이지 국민 여러분들 중에는 이거 임종석 실장 주장대로 이거 완전히 다 짜맞췄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분명히 또 다른 국민들께서는 이게 짜맞춘 거면은 감옥 갈 사람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판단은 국민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이제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해설해드리는 건데 일단은 청와대의 정무수석 비서관실, 청와대의 민정수석 비서관실, 청와대의 균형발전 비서관실 이 세 곳의 수석실, 비서관실이 하나의 일에서 한 몸처럼 움직이는 일은 상당히 좀 드물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사건이 김기화 울산시장 그 선거 개입, 그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 수사가 진행이 되니까 민정수석실에 파견되었던 검찰 소속 그 수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예. 이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만일 그 임종석 비서실장 말대로 이 세 비서관실에서 있었던 일들이 우연히 그냥 겹친 거라든가, 뭐 우연히 겹쳐야지만 뭐 그 짜진 게 아닌 거, 짜진 게 되는 거니까요. 우연히 겹친 것 뿐이라고 하면 왜 이 수사가 진행될 때 검찰 소속 파견 갔던 민정수석실에 파견 갔던 그 수사관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느냐예요. 그 부분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그 당시 청와대가 개입을 했다고 그리고 그 개입한 정황이 드러날 위기에 처해서 뭔가 청와대가 그걸 무마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한 희생자가 나왔던 게 아니냐라고 추측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한 사람의 극단적인 목숨이 간 사안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렇게 기획된 수사다, 짜맞추기다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가서는 안 된다. 본인들이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 그런 희생이 된 케이스인데요. 저는 그런 면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의 짜맞추기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어불성설이라고 보고요. 그러고 또 하나는 그럼 이런 그 청와대 새 비서실들이 움직인 거는 그 위에는 두 사람밖에 없는 거죠. 임종석 실장과 대통령. 그래서 제가 어제도 임종석 비서실장이 보고를 했는지, 예. 우선은 관여를 했는지지만 거기에 대해서 임 실장은 아니라고 하니까 보고한 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송철호 후보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심지어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임동호 당시 상대 후보하고 더 가까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철호 후보에게 출마하시라고 권유했다는 거는 누구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폭발력이 있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예, 이 사건의 당사자 중에 한 명인 송철호 시장도 임종석 전 실장의 입장 발표에 맞춰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사건은 윤석열 검찰의 정치 행위에서 비롯된 무리한 기소입니다.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그림 그려놓고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면 검찰이 스스로 폭력 집단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최창호 박사님, 송철호 시장이 지금까지 말을 아꼈거든요. 눈이 펑펑 올 때는 쓰는 거 아니다. 이 말만 계속했었는데 임종석 실장 입장 밝히고 나니까 갑자기 말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이건 완전히 그 소설처럼 뭔가 상상력에 의한 그림을 그려서 짜맞추기를 한 거다라고 임 전 실장이나 송 시장이나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러면 기획적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검찰이 그러면 왜 정치적 목적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검찰이 정치적 목적이 있을까를 보면 그럼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가 무슨 정치적 목적으로 청와대의 핵심 멤버들을 저렇게 전 핵심 멤버들과 현 멤버들을 건드릴까? 그게 그러면 검찰의 독립을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가? 아니면 검경 수사권 공수처 반대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일부러 핵심을 건드리는 걸까? 제가 보기엔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러면 임종석 실장 하에 이게 체계적으로 짜맞춰졌을까?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말로 글로다만 전달되는 게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우리 작년 재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탄 탈로 교수의 너찌라는 책에 보면 그냥 팔꿈치로 툭 치기만 해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너찌라 뜻이 팔꿈치로 툭 쳐도 알아먹다 뜻인데 이번 선거에 혹시 송철호 변호사님 어떻게 좀 할까요, 그럼? 그럼 눈짓으로 예를 들어서 그걸 메모해가지고 이번에 꼭 30년치기니까 꼭 당선시켜. 네, 아니야. 그걸 풀어줘야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정무수석실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일을 더군다나 민정수석실에서 이걸 주도를 하고 거기에 이제 누가 핵심일 건지는 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서도 사실은 거기에서 핵심들을 차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알아서 뭔가 움직였을 가능성은 있으되 그 결과는 나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검찰은 결과를 가지고 처벌하지 의도만 가지고 처벌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소를 하든 뭐를 하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암묵적으로 권력 초반에는 통제력의 착각이 발생하거든요.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검찰, 법조 전부 다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갖게 돼 있는데 그 시점에 뭔가 잘못된 그 메시지가 왜곡돼서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검찰이 증거로다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너무 그렇게 격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네. 그런 좀 안타까움도 있어요. 진중권 전 교수도 임종석 전 실장의 입장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언론 플레이로 여론 조작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하지 말라. 법 밟고 서지 말고 법 아래로 내려와라. 도둑이 포졸에게 윽박지르나. 아, 이 표현을 했네. 도둑이 포졸에게 윽박지르나. 문재인 정권 사람들의 공통성은 잘못을 하고도 적반하장으로 대든다는 데 있다. 잘못하고 이렇게 뻔뻔한 데는 이유가 있다. 이미 오래전 제1특권층이 된 것. 숭고한 개혁질을 한다고 착각하며 범죄를 운동으로 생각하니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진중권 교수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총장이 대선주자 2위로 올라왔다는 뉴스도 오늘 들어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아닌 밤중에 대선주자 2위예요. 그러면 윤 총장에게 밀린 분들은 서글퍼지는 거거든요. 저런 정치적 목적이 있나요? 그러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치적 목적일지는 모르겠으나 윤석열 총장도 황당할 것 같고 그 뒤에 밀린 분들도 상당히 황당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낙연 총리가 32.2%, 윤석열 총장이 10.8%, 황교안 대표 10.1%, 이재명 5.6%, 박원순 4.6%, 유승민 4.4%, 안철수 4.3%. 순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김영주 의원님, 아닌 밤중에 윤석열.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게 30일 조사니까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전후에 최근에 돌아가는 사항을 다 감안해서 볼 수 있습니다만 우선은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누굴까요? 황교안 대표가 제일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종로에 출마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당내에서도 압박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전혀 정치하고 상관이 없고 정무적 감각도 하나도 1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윤석열 총장한테 몇 포인트 차이입니다만은 밀린다라고 하는 것도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이것은 이제 국민 일반이 그만큼 말하자면 윤 총장이 하고 있는 청와대를 겨냥한 말하자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관심을 갖고 힘을 국민들이 모아주려고 한다. 이제 그런 의미를 하나 갖고 있는 그렇군요. 것 같고요. 좀 더 길게 보면 이 사건이 기소하고 기소 결과가 나타났을 때 사실은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는 또 남겨져 있다라고 그렇군요. 보이고 또 하나는 한 달만 뒤에 되면 아마 그나마도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한 25% 30%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개인적인 전망까지 네네. 들어봤습니다. 물론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뭐 누가 누구를 앞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입니다. 함께 보시죠. 통합열차 일단 출발, 우광재 귀환, 총선 뉴스입니다. 총선이 7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선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몰려있는 선거. 저희 돌직구쇼 해외에서 지금 보시는 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미국, 캐나다, 브라질, 프랑스, 전 세계에서 우리 교민들이 함께 보고 계신 만큼 이번 선거 뉴스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오직 돌직구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총선 알림판 함께 보시죠. D-75 총선 알림 첫 번째 알림. 흑석 의겸 선생이 조국 전 장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흑석 선생님이 왜 조 장관에게 편지를 보냈을까? 내용은 뭘까? 함께 보시죠. 공개 편지, 김의겸 전 대변인, 별명이 흑석 의겸 선생이죠. 조국 교수에게 묘하게 우리들은 호된 시련을 겪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은 검찰 개혁으로 검찰의 반발을 샀고 저는 보수 언론과 대립각을 세우다 몰매 맞았다. 그렇습니까? 보수 언론과 대립각 세웠습니까? 전 처음 알았습니다. 돌판 매질은 너무도 가혹했다. 그러면서 김의겸 전 대변인 도전을 결심하는 데는 조 전 장관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도 의연하게 버텨내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화동이 일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박사님, 그거 갑자기 조국 교수를 끌어들입니까? 저게 김의겸 전 대변인의 한계인 것 같아요. 왜 그 조국 교수가 직위 해제된 날 나름대로 동병상련의 아픔을 공유하고 싶었겠죠. 왜냐하면 조국 전 교수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나눠지니까 한쪽을 버리겠다는 심정으로 저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조금 뭐라 할까요? 그 기준을 벤치마킹과 동병상련의 대상을 좀 잘못 잡았지 않은가. 그리고 지금 부동산 대책 직전에 그걸 부동산을 팔고 지금 흑석동이 거래 절벽에 처해 있다고 지금 신문에도 나오잖아요. 그 이후에 흑석동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도 뭐 흑석동에서 오래 살았지만. 그랬어요? 근데 왜 지금 조국 교수를 걸고서 함께 가려고 하느냐? 지금 부족한 것을 그 조국 교수의 어떤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가려고 하면서 조국과의 술자리 이야기, 청와대에서 만났을 때의 소회 이런 것들을 막 표현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못 짚었다. 그걸 이제 우리 축구 같은 데 보면 헛다리를 짚은 것일 수도 있죠. 저게 한계인 거예요. 저렇게 되면은 공천 심사를 하는 사람들도 가산점을 주고 뭔가를 구제해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다가 하더라도 이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보기에는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이고 대변인을 했지만 정무 정치 감각은 거의 빵점이다. 그러면 군산 시민들이 선택해 주겠느냐? 저는 글쎄요라는 의문표를 던집니다. 지금 장희영 교수님 한 가지 이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팩트 체크를 해야 되니까 이 팩트 체크까지 가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조국 교수에 대해서는 100번 양보해서 검찰에 반발한 거 맞죠? 그런데 김의겸 대변인 편지 한번 다시 보시면요. 조국 교수와 본인의 처지를 뭐라고 합니까? 오버랩 시키면서 갔다라고 표현하면서 보수 언론과 싸우다가 본인이 반발을 사서 마치 돌팔매질을 가혹하게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겨레신문 출신이잖아요. 김의겸 전 대변인이 이른바 관사 재테크하면서 부동산 투기했다라는 건에 대해서 한겨레신문도 비판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 하시는 게 아닌가. 때로는 좀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 보이거나 황당한 이야기가 나올 때 전략적으로 알면서 일부러 그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때로는 정말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저렇게 이해관계가 성립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조국 교수의 그 의연한 모습이 절대적인 영향을 줬다라는 것도 본인에게는 굉장히 의연하게 잘 버티는 걸로 보였지만 많은 분들은 우리 우리 패널분 속에 뭐가 있는지 보고 싶 조국 교수인데 그런 말까지 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냐. 조국 교수 속을 좀 보고 싶다 할 정도의 이런 걸 느끼는 국민들이 지금 또 대다수가 있는 이 상황에 조국 교수를 의연하다라고 본 건 본인만의 시각인데 이게 굉장히 본인에게는 다른 시각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묘하게 겹친 부분도 어떤 흑석동 부동산 관련해서 그때 문제됐을 때 재테크는 아내가 조금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도 어쩌면 정경심 교수랑 같이 똑같이 아내 쪽에 얘기를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수 언론 이야기한 거는 김지인 기자가 더 잘 알겠죠. 저는 보수 언론과 대립각을 세웠다는 기사를 본 기억은 저는 없어요. 근데 잘못하셨어요? 아무튼 우리가 누가 봐도 사실은 그 부동산 투기라고 사람들이 이게 투기냐 투자냐에 물론 감론을박이 있습니다만 본인 돈 15억 정도 드리고 나머지 10억 정도 대출받아가지고 시세 차익을 9억을 봤으면 내 돈 15억 들어서 9억 시세 본 거는 일반인들 볼 때는 이게 정당한 투자면 오렌 버핏이 와서 스승님하고 모셔야 되는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게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필이면 그 전후 매수 매도 타이밍 전후에 부동산 정책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 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볼 때는 이상하죠. 근데 그 이상한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조금 이런 오해를 샀습니다가 아니라 보수 언론과의 대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매도당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이 잘 버티고 있으니 나도 절대적으로 당신처럼 의연하게 정치의 가겠습니다. 이 해석 기승전결이 좀 다른 어떤 시나리오 속에 살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좀 살짝 좀 들었습니다. 네, 이 김의겸 전 대변인이 집 살 때도 귀신 같은 타이밍에 잘 샀다. 사자마자 시세 차이 몇 억 받잖아요. 근데 팔 때도 참 귀신 같은 타이밍에 잘 팔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카페, 부동산 전문가,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를 흑석의겸 선생이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인데 흑석동 선생님의 귀신 같은 타이밍. 지난해 12.16 초강력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이 거래 절벽을 맞았다. 팔리지가 않는다. 사는 사람도 없다. 흑석 9구역 재개발 인근 공인 중이다. 요즘 거래 자체가 안 돼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장 냉각 직전에 팔고 나간 김의겸.
대책 발표 전인 지난해 12월 5일 34억 5천만 원의 상가 매각했죠. 본인이 산 돈보다 훨씬 더 많이 시세 차익을 남겼습니다. 이준석 새 보수당 위원장은 김 전 대변인의 매도 타이밍도 귀신 같다라고 중앙일보에 얘기하기도 했는데 김광삼 변호사님이 이거 부분 좀 잘 아시잖아요. 이게 시세 차익을 보려면 사기도 잘 사야 되지만 그걸 팔아야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분들이 우리 내가 살고 있는 부동산이 뭐 3억이 올랐어 라고 괜히 기분 좋아서 친구들한테 한 잔 사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팔아야 돈이 되지. 그거 그냥 자기가 살면 전혀 돈 안 된다는 건데 팔기도 잘 팔았다. 귀신같이 팔았다. 근데 일반적으로 부동산은요, 되게 4년, 5년, 10년 이렇게 바라보고 사거든요. 근데 굉장히 쇼타임에 치고 빠지기를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전문 용어 다 나오고 있어요. 쇼타임 치고 빠지기. 근데 저는 김용임 대변인이 어떤 재테크에서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뭔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대중이 바라보는 시선, 또 언론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싸늘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제 반성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게 맞다고 봐요.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는데 조 전 장관, 김의겸 전 대변인의 같은 점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최창호 박사께서 정부 관계가 전혀 없다고 그랬는데 저는 정부 관계가 엄청 뛰어나졌다고 봐요. 그래요? 대변인 할 때는 좀 너무 정부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대통령 대변인이면 포용을 하면서 가야 하는데 사실은 언론과 상당히 이 마찰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왜 정부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냐면 지금 본인의 처지가 굉장히 공공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공천을 주냐 안 주냐 가지고 지금 되도록이면 불출마를 권유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 타이밍을 잘 잡은 거예요. 본인이 만약에 조국 전 장관과 동병상련이라고 한다면 정말 마음에 우러나는 편지를 쓰고 싶다고 한다면 우편으로 보내야죠. 우표 붙여라. 아니 이메일을 보내야지. 문자로 보내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나 볼 수 있게 저런 편지를 써서 공개하는 것 자체는 나는 조국과 거의 동급이고 조국과 똑같이 나는 피해자고 억울하다. 그런 나를 왜 비난을 하고 공천을 주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에 대한 저는 코스프레라고 봐요. 예. 그래서 저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민주당에서 불출마를 권유하고 있는데 본인이 끝까지 나가겠다고 하고 또 언론에 보면 청와대에서 김용현 공천을 줘라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두 번째 총선 알림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문 열고 출발한 황유 통합열차. 이게 문 열고 출발하면 안 되거든요, 열차. 다 타고 문 닫고 출발해야 안전한데. 개문 발차라고 해요. 개문 발차죠. 문 열고 출발했다. 무슨 얘기일지 함께 보시죠. 다음 주 만나는 황교안 유승민. 이번에 만나는 거 맞습니까? 지금 몇 번을 만난다 하고 불발이 된 겁니까? 다음 주 만난다고는 하지만 만날지 안 만날지 확답 못 드리겠어요. 오늘 일단은 통추위 대국민 보고대회가 있다고 하고요. 거기에 황교안, 하태경 등등이 참석한다. 창당 선언문. 그러니까 통합추진위원회는 종료가 되고 창당준비위원회로 이제 전환이 된다는 거죠. 유승민 의원이 다음 주 초에 황교안 대표와 만날 예정이다라고 얘기는 나오지만 만나야 만나는 거죠. 참여세력. 그러니까 신당추진위원회 참여세력. 자유한국당, 새로운 보수당, 국민소리당, 미래를 향한 전진 4.0. 주요 인사, 안철수계 인사, 김영환, 문병호, 김근식, 원희룡 제주지사, 정태근 전 의원 등등이 아울러지는 창당준비위원회의 모습을 갖춰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 그런가 하면 황교안 대표가 일단 철수는 포기한다. 철수 영입은 철수시킨다. 라는 뉘앙스도 내비쳤어요. 어제 비공개 의총동. 창당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 안철수 대표와 함께하는 의원들은 통합하는 생각이 강하지만 안철수가 변수다. 들어올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 라고 사실상 안철수, 포섭, 철수. 통합 논의가 될 수 있는 정당은 새로운 보수당과 전진당밖에 없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일단은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해서는 황교안 대표가 통합 대상으로 포기하는 것 같고 네. 황교안, 유승민은 정말 다음 주에 만나는 겁니까? 아마 이제 내부적으로 만나고 그 네트워크가 있다고 합니다. 한 라인이 있어서 시점을 아마 만들고
어쩌면 벌써 만났는지도 모르죠. 이제 그런 부분인데 우선은 박형준 위원장이 오히려 지금 말하자면 유승민 한교안의 통합에 있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바른미래당 쪽 소속 유승민계가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교안 대표가 아니라 박형준 위원장에 대한 개인 플레이, 그렇군요. 개인적인 어떤 신뢰에 대한 저하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유승민 의원 쪽은 불만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정면이 하나의 걸림돌인데 그래도 지금 현재 총선을 역으로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당을 2개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고 예. 통합신당과 위성정당, 미래한국당까지 포함해서 현재의 당을 나누면서 일부는 그쪽으로 보내야 되는 그 과정이 가장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정당법상으로 보면 시도당 개편 대회를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죠. 그래서 개문 발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마 그런 지점에서 사실은 안철수의 의미는 사실은 안철수 자체의 가치보다는 1대1 통합을 하는 모습들이 유승민과 한교안이 1대1로 만나는 것이 자유한국당 속에서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당원들을 추스리기도 어렵기 때문에 안철수가 있음으로써 n분의 1로 가는 것에 의미는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그거는 접는다. 그런 거는 안 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아마 2월 되지 않습니까? 이제 내일이면 2월 들어가는데 아마 첫 주 지나가서는 마찬가지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연스럽게 세 번째 총선 알림 뉴스로 이어집니다. 안철수 의원 소식입니다. 함께 보시죠. 아내 독자 노선, 이게 뭔 길이냐, 뭐한 길이냐, 이게 제일 궁금하다는 거죠. 일단 안철수 전 의원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저는 대한민국이 나가야 되는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호소드리러 왔다고 공항에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제 생각은 일관됩니다. 기득권 거대 양당이 선거 가까이 되면 중도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합니다. 중도 유권자는 선거 때마다 속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기대와 실망의 반복, 이제는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광야에 저 혼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신당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것부터 차근차근 늦지 않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안 전 의원 표현대로 정말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계로 소위 불리는 의원들도 안 전 의원의 생각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내부의 목소리도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김근식 교수, 안철수 계 맞습니까? 문 정권 심판하려면 신당 창당보다는 중도보수 대통합에 합류해야 된다. 안철수 전 의원에게 사실은 쓴소리 한 거예요. 자꾸 광야로 가지 말고 들어와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문병호 전 최고, 안철수 전 의원이 독자 노선으로 성공하기 힘들다. 광야 가지 마라. 돌아와라. 유턴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희 의원님, 안철수 전 의원이 신당을 창당했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뭘? 사실 이 부분에 많은 안철수계 의원들도 퀘스천 마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크롱 그 대통령 예를 자꾸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대선에 관심이 있는 거죠. 뭐 이번 총선보다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이 얼마나 있느냐 아니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몇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을 갖고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취지인데, 그거는 이제 그 프랑스는 프랑스의 정치 제도가 있는 거고, 뭐 우리하고는 제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그것도 아주 그 굳건하게 양당 체제로 왔던 이 긴 역사가 있는데 그 안에서 마크롱을 벤치마킹 한다는 게 얼마나 현실적인지 좀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신선함은 뭐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는 인물이 됐잖아요. 그러면 대안적인 인물이 될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문병호 의원의 말에 더 동감이 가요. 현실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창당을 해서 뭐 대선까지 본인의 얼굴 하나로 끌고 간다? 저는 상당히 비현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이제 안철수 개인을 뒀을 땐 큰 존재감이 없지만
지금 반문 세력끼리의 통합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문 세력끼리 모이는 곳에 합류를 하는 것이 그래도 다음 길을 모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워낙 강경한 태도를 보이니까 그 길을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저는 왠지 상당히 불안합니다. 예. 그러니까 최청원 박사님 아까 김영주 의원 말씀하셨듯이 안철수 전 대표는 난 n분의 1이 되기 싫어. 난 그냥 1이 되고 싶어. 이런 거잖아요. 지금 화면을 보니까 살도 많이 빠지고 갑자기 더 늙어 보이고 좀 안쓰러워 보이네요. 일부러 고립을 자초하고 있어요. 왜? 나는 국회의원이 1명이든 10명이든 내 길을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야당의 대통합에 참석하면 4번 창당에 2번 탈당에 또 한 번에 그거를 할 것을 그러니까 이별이 두려워 사랑을 못하는 지금 심리 상태예요. 이별이 두려워 사랑을 못하다. 거기에서 총선 치러서 내가 어느 정도 몫을 내가 챙긴다 하더라도 나중에 결국 안 맞아서 헤어질 거라면 난 지금 외롭고 고독해도 내가 갈 길을 갈 것이다 하지만 그게 성공할지 못할지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대로 사실은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잖아요. 마크롱을 하고 또 그렇게 독자 노선을 선언한 다음에 프랑스 대사관을 찾아가고 그런 것들이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저는 합칠 때는 합치고 이별이 들어와서 사랑을 못하는 그런 것보다는 거기 가서 녹아들어서 살림을 찾아 거기서 정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대승적인 측면에서는 고립을 자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전문가들의 개인 의견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우한 폐렴, 일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7번째 환자 나왔다는 뉴스 속보 전해드렸고 우리나라에서도 2차 감염자 사례가 나왔다는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주말이라서 조금 더 개인 위생 관리에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국민들 더 이상 더 우한 폐렴 때문에 고통받는 분 안 나오도록 저희가 스스로 철저히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저희 독립한 유튜브 채널에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